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남주환입니다. 저는 이번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조 전시에서 대전 시립미술관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을 맡았고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시에 대한 저희 생각을 전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컴퓨터 게임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제 게임은 뭐 컴퓨터 그래픽스, 사운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통합되는 장이자 그 기술에 인간의 상상력을 더해 예술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번 게임과 예술 전시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출신의 졸업생 및 재학생 작가들이 이제 게임을 매개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는데요. 여기 이제 시마토크에서는 각각의 작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뭐좀 짧은 생각들과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점심 12시 정도만 되면 이 친구들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이 나게 컴퓨터 앞에 앉는데요. 사실 그때가 애들 엄마가 일주일에 단 1시간만 게임을 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 애들은 거의 막 이렇게 굶주림을 채우듯이 막 엄청난 집중력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몰입의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틈날 때 보았던 그 게임 플레이 영상들과 그리고 평소 둘이서 이렇게 속닥속닥 하면서 얘기했던 뭐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실행해 나가는데요. 과연 이 게임이 어떤 점이 저희 애들을 이렇게 사로잡았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샌드박스라고 불리는 장르로 네모난 블록으로 만들어진 무한한 그 3차원 공간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게임이죠. 플레이어는 게임 제목처럼 어떤 자원을 계속 해내고 이를 또 새로운 아이템이나 도구로 변환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려서 다양한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어서 게임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말하자면 세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그 게임 하는 것을 지켜보면 아이들은 뭔가 새롭고 구하기 힘든 아이템을 얻는 것을 좋아했고요. 또 직접 만든 건축물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반응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어떤 장면은 지구 어딘가에 있을 만한 장소지만 중력을 이렇게 거슬러 하늘 위로 걷듯이 이렇게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뭐 그런 장면도 애들이 좋아하긴 했고요. 마침 이번 이제 게임과 예술 전시를 준비하는 시기에 아이들의 이러한 게임 플레이를 또 관찰하다 보니까 저는 애들이 게임을 단순히 즐기고 시간만 허비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자신만의 어떤 창조물을 만들고 그 속에서 만난 캐릭터들과 교류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게임은 단순히 유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상상력과 이야기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미래 예술의 놀이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전시 작품이 게임이 어떤 면과 연결고리를 가지는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던 시기는 1980년대쯤 그 오락실을 중심으로 이제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뭐 갤러그나 뭐 너구리 뭐 그런 게임처럼 그 조이스틱과 버튼을 아주 빠르게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적을 무찌르거나 뭐 이렇게 피해가는 게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점점 그 난이도가 높은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끼는 재미로 게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적을 무찌르지는 않지만 누구나 즐겼던 게임 중에는 또 테트리스라는 것이 있죠. 뭐 테트리스는 특이하게 러시아에서 개발이 돼서 게임 음악도 러시아풍이고 그 러시아 민속 춤을 추는 배경 캐릭터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그 테트리스 게임을 새로운 예술 공연 형식으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싯 그룹이 만든 게임 오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여러 명의 연주자들이 랩탑 컴퓨터를 가지고 무대에서 테트리스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 쌓은 그 블록의 패턴에 따라서 음악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각 연주자들은 서로 다른 패턴의 블록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음악을 생성하지만 또 같이 이렇게 들어보면 어울리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떨어지는 블럭이 이제 무작위로 내려오고 또 연주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연주되는 음악이 매 공연 때마다 계속 달라지죠. 그래서 이 게임 오버 게임을 보면 청중들은 우선 이제 게임의 익숙함에 먼저 흥미를 가지게 되고 테트리스 블럭이 쌓이면서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또 반대로 또 한 줄씩 채워서 블록이 제거될 때 없어질 때 그 짜릿함으로 즉시 이렇게 몰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게임을 예술에 활용한 가장 그 몰입감 있으면서도 아기자기한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레트로 게임은 많은 사람들한테 향수와 그 익숙함으로 인해서 관객들의 즉각적인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예술의 매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번 게임과 예술의 전시 중 오주영 작가의 작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 예술 창작센터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바로 보이는 작품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전시장에 갔었는데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작품에 가서 플레이를 시작하더라고요. 게임 플레이를. 이게 참 그 레트로 게임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게임 플레이를 해보면 게임을 하면서 쥐가 먹이를 먹는데요. 여기 이제 쥐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오른쪽에 보이는 게임인데 보통 게임은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어떤 먹이를 먹으면 뭐 점수가 올라가고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그 쥐가 뚱뚱해지면서 움직이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과학 실험에 있어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당뇨에 걸린 당뇨병에 걸린 쥐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먹이를 먹이고 결국에는 그 쥐가 희생되는 것을 게임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에겐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태식그룹이나 오주영 작가는 작품을 위해서 게임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게임 그 예술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예술적인 활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고 가상의 세계를 또 탐험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 플랫폼처럼 동작하고 있는데요. 그 게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예를 들어 뭐 캐릭터나 모션, 사운드 또는 그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 스토리, 세계관은 그 예술 작품과 함께 예술 활동과 같이 뭔가 창작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게임의 요소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음악 관련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사운드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게임 사운드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아케이드 게임의 시초인 아타리사의 퐁이라는 게임을 봐야 합니다. 이 게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탁구 게임이랑 비슷한데요. 이 네모를 이렇게 네모 상자가 있고 이걸 움직이면서 공을 쳐내죠. 공을 쳐내고 그러면 공이 이제 벽에 반사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공을 놓치면 또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이 퐁이란 게임은
사운드가 등장하는 최초의 게임입니다. 총 이제 3가지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구형파, 사각 모양의 파형, 또 스퀘어 웨이브라고도 하는데 그 파형을 가지고요. 그 공이 이제 벽에 부딪히는 소리는 그 파형의 226Hz의 주파수를 발생을 하고, 공이 이 조종하는 네모에 부딪히는 소리는 459Hz의 주파수, 그 앞에 공에 부딪히는 소리에 딱 2배가 되는 주파수죠. 그리고 공을 놓치는 주파수, 공이 다가오는데 그걸 놓치면 그 뒤편에 있는 벽에 부딪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점수를 잃는 거죠. 상대방이 점수를 얻고, 이때는 490Hz의 주파수가 발생합니다. 즉 공이 우리 게임 플레이하는 도중에 공이 벽에 부딪히거나 우리 움직이는 이 네모 박스 상자에 부딪히면 그 주파수가 2배 관계, 즉 옥타브 관계이기 때문에 화성적으로 어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느낌이 나고요. 하지만 다가오는 공을 놓쳐서 뒤에 있는 벽에 부딪히는, 점수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그 주파수 관계가 그 앞에 있는 주파수 대비 반음이 올라간, 우리 피아노로 치면 도에서 도샵이 되는 소위 단이도라고 하는데 이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을 놓치는 것에 대한 그 부정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를 키워야 되구나. 옥타브 관계 소리가 나고, 놓치면 띠 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발생하죠. 이 소리, 벽에 부딪히는 소리는 협화음 관계인데 놓치고 벽 들어가면 띠 하면서 불협화음 소리가 나는 거죠. 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3개의 사운드 효과는 이 게임을 만든 분이 앨런 알콘이라는 사람인데 직접 사운드를 디자인한 게 아니라 게임 전자회로 기판에 있는 그 신호 발생기가 있는데 그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파형을 많은 시도 끝에 찾아냈다고 합니다. 즉 임의로 파형을 그냥 고른 것이 아니라 게임 플레이에 어울리는 소리를 협화음과 불협화음 그 관계를 고려해서 음향적으로 의미 있게 찾아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오늘날 게임 사운드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그 컴퓨터 환경에서 수많은 효과음 샘플과 또 사운드 합성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디자인은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원하는 사운드를 어딘가에서 찾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폴리 사운드입니다. 이는 이제 필요한 사운드를 현실적으로 얻기 어려울 때, 예를 들어 뭐 폭발음이라든지 총소리 또는 눈 밟는 소리, 그런 소리는 다른 이제 대체 물건이나 환경을 이용해서 들었을 때 비슷한 사운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보통 이거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음향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시작된 방식인데 게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운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NC소프트의 폴리 사운드 작업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물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욕조도 있고 또 발걸음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수많은 형태의 이제 신발들을 봤었는데요. 이런 폴리 사운드를 통해 게임 사운드 디자인은 플레이어들이 보다 실감나고 몰입감을 느끼도록 하는 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술가 게임 전시에서는 NC소프트는 이러한 게임 창작의 과정을 NC 플레이라는 이제 우산 아래 여러 가지 형태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NC 툰 플레이라는 작품에서 넌 플레이어 캐릭터 NPC로 불리는 게임 속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못 받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 비주얼 아티스트들이 스케치부터 아주
디테일이 정교한 교정과 채색 과정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지를 이 말하자면 그 우리 밥 로스 아저씨 그림처럼 이렇게 타임랩스 형식으로 점점 스케치부터 최종 그림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게임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캐릭터들도 이런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게임 창작의 고단함과 동시에 그러한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아이디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요. 이제 서두에서 제가 저희 이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 저희 애들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애들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했던 흥미로운 행동 중에 하나는 게임 플레이 도중에 뭔가 멋진 순간을 보게 되면 스크린샷으로 이미지를 그때그때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큰애에게 왜 그 순간을 저장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뭔가 좀 인상적이고 뭔가 역사적인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저장하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이미지를 보면 여기 보이다시피 석양이 멋지게 지는 장면도 있고요. 또 바닷속에 이렇게 해초가 흩날리는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 그리고 몇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축물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멋진 풍경을 본다든지 뭐 건물을 본다든지 예쁜 꽃이나 귀여운 동물을 보면 우리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게 되죠. 우리가 현실이든 뭐 어떤 게임과 같은 가상의 세계든 순간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미적인 가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그 순간의 희소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장면은 다시는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서 기억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실 디지털 미디어는 그 속성상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희소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술 분야의 한 장르인 생성예술, 그 제너러티브 아트로 불리는 생성예술은 디지털 미디어로 표현돼도 결코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가 만든 음악 주사위 게임이란 것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하나의 작품 번호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사실 자동 작곡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이는 이제 두 개의 주사위를 굴러서 합할 수 있는 숫자가 가장 작게는 2고 가장 크게는 12까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숫자에 해당되는 음악의 마디를 여기서 하나씩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총 16개를 이어 붙이면 하나의 곡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거의 무한한 조합의 음악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 이제 생성 예술의 한 예로 볼 수가 있는데 음악뿐만 아니고 회화도 있고 어떤 조각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게임은 이런 우연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게임 플레이어가 직접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은 기계처럼 동일한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 복잡한 그 생성 예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게임의 결과물들이 특히 이런 그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가상 세계가 무한히 확장 가능하고 게임 플레이의 자유도가 큰 상황에서는 모든 픽셀 상태가 동일한 반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더욱 그러기도 하죠. 이러한 이제 희소성이 바로 예술의 기본적인 가치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그 NFT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예술이 현실 세계 아날로그 예술보다 더욱더 희소화하는 것을, 희소성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예술 마켓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또 잘 알려진 예가 그 비플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아티스트인 마이클 윙켈만이 5,000일, 약 13년 반 동안 매일매일 모은 이미지를 이어서 붙여서 만든 Everyday
The First 5,000 Day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그 NFT를 이용해서 약 6,900만 달러, 약 775억 정도의 그 경매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5,000일 동안 매일 모은 말하자면 많은 겹겹이 이 쌓인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디지털로 표현된다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그 NFT 기술을 이용해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희소성을 부여받아서 그 우연의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 게임과 예술 전시에서는 그 김성현 작가의 다양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은 5만 개의 비디오 게임 이미지로 학습된 그 스타일 기안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관람자로 하여금 무작위 공간을 이렇게 담당하는 256차원의 압축 공간을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맞게 게임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스타일 기안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5만 장의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들의 추상화를 통해서 그 5만 장의 이미지 하나하나와 비슷한 이미지를 무한히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연이라도 내가 기억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기억은 안 나지만 오래전에 상상했던 그런 게임 속의 이미지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이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일상적인 일이 되고 또 컴퓨터를 통한 상호작용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메타버스는 우리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해주는 이상형처럼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전 세계 관객들이 모여서 콘서트 관람도 하고 또 아이돌 그룹의 아바타를 만나서 같이 팬 미팅도 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돌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소위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인 그 MZ 세대들은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고 또 친구들과 만나고 아이템을 구입하는 그런 경제 활동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돈을 벌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으고 하다 보면 현실 세계와 같이 다시 욕망과 어떤 경쟁의 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메타버스도 인간이 만드는 세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이제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만이 느끼고 실현할 수 있는 예술에 기대서 이런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도 이런 자아와 안식을 찾고 그 욕망과 말하자면 경쟁에서 벗어나 안식하고 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과 예술 전시에서 SOS 팀은 이러한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를 전 우주적인 아주 큰 범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4개의 구성체로 이루어진 각각 4개의 그 각각의 작품들은 우주 속의 하나의 이제 행성으로서 관객과 소통하면서 자연과 인간 그리고 계급과 감시 그리고 그들 간의 연결을 상징화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태한 작가의 Shining in the Gap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더욱 필요한 힐링이라는 주제로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동작을 인터랙티브한 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후각을 자극하는 4개의 향을 통해서 힐링을 더욱 증폭하고 있는데요. 이런 메타버스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말하자면 변곡점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현실이든 가상이든 예술은 어디서나 존재할 것이고요. 아마도 이 게임은 이런 미래 예술을 위한 놀이터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펼치고 또 치유와 안식을 찾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과 예술 환상의 전도 작품이 이러한 면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시가 여기까지 제 얘기를 마치고요. 저희 전시가 9월 5일까지 계속 진행되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관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